안녕하세요. 저는 자본시장연구원의 강현주라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세계 경제와 그리고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경기 침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약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만 코로나19의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진단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그만큼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를 감안하여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거 두 차례의 경제 위기를 거치는 동안 한국 경제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국내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는 동안 한국 경제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끝으로 이러한 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두 차례 경제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장기적 시계에서 살펴볼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두 차례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이 단계적으로 하락하였다는 점입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3년부터 1998년까지의 잠재 성장률은 7% 중반 수준으로 추정되는 반면 200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잠재 성장률은 5% 수준으로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잠재 성장률은 다시 3% 수준으로 추가 하락하였으며 최근에는 2%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이렇게 하락시켰는가 하는 의문에 답하기 위해 성장 회계, 즉 생산 요소별 성장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과 같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노동과 자본, 그리고 생산성이 각 시기별로 잠재 성장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노동 투입의 기여도는 시기별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중간을 보시면 자본 투입의 기여도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3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에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외환위기 이전의 과잉 투자가 크게 조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3년 이후부터는 생산성의 잠재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성 저하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흔히 3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PC나 인터넷, 이동통신의 도입으로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하락하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의 생산성 하락을 주요 업종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통신업과 통신기기, 즉 휴대폰 관련 산업에서 생산성 하락이 크게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는 주요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생산성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생산성 변화의 폭이 마이너스, 즉 생산성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에서 또 다른 주요한 특징은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의 실제 GDP와 잠재 GDP 간의 차이, 즉 GDP 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면서 경기 진폭이 크게 축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기 GDP의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금융위기 이후는 그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성 저하의 경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R&D와 같은 무형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기업들의 신규 진입은 줄어들고 한계 기업의 퇴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한계 기업들의 비중이 늘어나 거시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지체된 반면에 기업 간 양극화로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선도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의 협상력은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경기 회복기에도 수요 회복이 더디게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실제 데이터로 확인해 본 것입니다. 우선 왼쪽 그래프를 살펴보면 국내 기업의 진출입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업의 진입과 퇴출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실제로 한계 기업의 퇴출이 지연됨에 따라 한계 기업의 절대적인 수와 비중 모두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왼쪽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먼저 파란색 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량 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인데요. 파란색 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우상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량 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황색 선은 기업의 시장 지배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마크업 비율인데요. 해당 비율 역시 시간에 따라서 우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기업의 시장 지배력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오른쪽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제의 장기 추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특징은 금융 부문이 양쪽으로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금이나 수시 입출식 예금과 같은 단기 부동자금과 함께 민간, 즉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꾸준히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부동자금은 경제 위기 때마다 단계적으로 크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부채 확대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국내의 민간 부채 수준은 대체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임계 수준을 이미 크게 넘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가장 1차적인 영향은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 둔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그림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키워드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같은 보건 위험뿐만 아니라 최근 주요국의 산불이나 홍수와 같은 기후변화 위험은 세계경제 포럼 등을 통해 세계 경제의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수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크게
간과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이러한 위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현실화되면서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경제적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의 확대는 경제 주체들의 위험 회피를 통해서 가계의 소비 성향을 하락시키는 한편 기업의 투자를 둔화시키고 신규 기업의 진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경제적 위험 요인과 조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업 간의 성과가 차별화될 수 있고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이나 자원 배분의 재조정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점차 커지는 한편 통화정책이나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과잉 유동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코로나19 이후의 거시경제 변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온 우리 경제의 생산성 둔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잠재 성장률의 하락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위험 회피 성향의 확대는 우리 경제의 균형금리 혹은 중립금리 수준 자체를 하락시켜 초저금리의 장기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시고 계시는 그림은 우리 경제의 기초경제 여건에 부합하는 중립금리 수준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립금리는 잠재 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성장 요인과 경제 주체들의 행태 변화에 영향을 받는 기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립금리는 잠재 성장률의 하락세로 인해서 성장 요인이 추세적으로 하락한 반면 기타 요인은 두 차례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경제 주체들의 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중립금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코로나19에 의한 생산성 둔화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경제 주체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되면서 역동성이 저하됨에 따라 초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2020년부터 2030년까지 2020년대에는 잠재 성장률이 1% 중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우리 경제의 실질 금리 수준 또한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소폭의 마이너스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전통적 통화정책의 수행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거시경제 환경은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가 낮아 금리 수준에 대한 기업의 투자 민감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물가에 대한 기대 또한 낮아져서 재정정책이 갖는 부작용인 투자의 구축 효과가 줄어들어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정책의 목표가 과거 1980년대 혹은 90년대와 같은 인플레이션의 억제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의 차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정책이 총수요 안정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초저금리 장기화로 국채금리가 명목 경제 성장률을 하회함에 따라 일시적 수요 부족에 대응하여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국가 부채 비율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이 지속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이미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향후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정 수입은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재정 지출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앞서 IMF의 이창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세제 개편과 재정 준칙의 도입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기획재정부가 2024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6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 등의 판단을 종합해보면 2021년부터 2028년 중 재정수지 적자가 같은 기간 중에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재정수지 적자와 경제성장률 간 격차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국가 채무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결국 증세를 비롯한 추가 세수 확보 또는 세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짧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짧게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중장기 거시정책 방향은 성장률 하락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1차적으로 생산성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중국이나 홍콩 등 영내 주요국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중장기 생산성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다만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자금 등 민간의 유동성이 넘치는 반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확대된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역할은 기존 국책 사업에서 반복해서 수행해온 마중물 제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신산업 육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민간의 혁신 수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뉴딜이라는 영어 표현의 의미가 새로운 합의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중기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20년부터 2030년 중에는 연평균 0.1%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2020년 2분기 기준 여성의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의 56.2%로 남성의 74.4%를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그리스 등과 더불어 남녀 간의 고용률 격차 축소로 인해서 성장률의 개선폭이 큰 나라들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그동안 남녀 간 임금 격차 축소라던가 육아 등을 감안한 유연한 근로조건 등이 오랫동안 정책 과제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을 재택근무 도입과 같은 유연한 근로 환경이 적극 도입되는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